조비는 후한의 두 번째 위왕이자 삼국시대 위나라의 창업 군주이며 초대 황제입니다. 그의 자는 자환이며 시호는 문제, 묘호는 고조 혹은 세조로 불립니다. 조비는 조조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친이 마련한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 기반을 이어받아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위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즉위 후 조조의 정책을 계승하면서 남쪽 지역을 정벌하며 천하 통일을 시도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조비의 가족 관계를 살펴보면 그는 조조와 무선왕후 변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래 형으로 조왕과 조삭이 있었으나 두 사람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조비가 사실상 장남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비가 장남이나 차남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를 셋째 아들로 보는 이유는 조왕과 조삭과의 나이 차이 때문입니다. 조왕은 이미 197년에 조조를 따라 종군할 정도로 장성한 상태였으며 조비는 187년생이었기 때문에 조비가 차남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더욱이 조왕과 조삭은 유부인의 소생이었으나 생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조조의 정실이었던 정부인에게 입적되었습니다. 만약 조비가 차남이고 조삭이 187년 이후에 태어났다면 조왕과 조삭의 나이 차이가 너무 크게 되어 유부인이 조삭을 낳은 후 요절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부인이 일찍 사망했다는 기록을 고려하면 조왕이 장남, 조삭이 차남, 조비가 삼남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입니다. 조비의 아내로는 문소왕후 견씨와 문덕왕후 곽씨가 있으며 습류기와 고금주에는 조비의 첩으로 설령훈, 막경수, 단교소, 진상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문소왕후는 조비보다 5살 연상이고 문덕왕후는 3살 연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조비가 연상 배우자를 선호했거나 우연히 두 사람 모두 연상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비는 헌제의 장녀와 차녀를 귀인으로 삼았습니다. 조조의 딸들이 헌제에게 시집을 갔으므로 헌제와 조비는 겹사돈 관계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시대 이후 유교적 종법이 확립되면서 근친혼이 금기시되었으므로 헌제의 딸들은 조씨 가문과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없었을 것입니다. 조비의 자녀로는 견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조애와 동양공주 구소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조림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자녀를 두었으나 대부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비가 태어나기 전인 176년 황룡이 초연에 나타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광록대부 교연이 태사령 단양에게 이 현상이 어떤 조짐인지 묻자 단양은 이 나라에서 천자가 나타날 것이며 50년이 지나기 전에 황룡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당시 내왕 출신의 은등이 이 말을 듣고 기억해 두었다고 전해집니다. 조비는 후한 영제 중평 4년, 즉 187년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무렵 푸른색 구름의 기운이 둥근 모양을 이루며 황제가 타는 수레의 덮개처럼 하늘에 걸쳐 있었는데 이는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매우 길한 징조로 여겼다고 합니다. 조비가 직접 저술한 전론에 따르면 그는 어릴 때부터 조조에게 영재 교육을 받았으며 문학적 소양이 뛰어나 8살 때 이미 훌륭한 시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경전과 주석, 제자백과 서적을 두루 익혔으며 6살 때 궁수를 익혀 좌우 어느 쪽으로도 자유롭게 활을 쏠 수 있었고 8살 무렵에는 말을 타고 활을 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검술에도 흥미를 가져 여러 스승에게 배웠고 모든 검법을 익혀 국마술과 검술에도 정통하였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조조를 따라 여러 차례 종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록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조가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조비가 훗날 남긴 문학적 업적이나 그가 10대부터 종군했던 점을 고려하면 어린 시절부터 문무를 겸비한 교육을 받았으며 스스로도 학문의 열의를 보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는 별개로 그가 교육을 잘 받았고 학문과 무예에 능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조비가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전투는 197년으로 당시 10세의 나이로 조조가 완지역의 장수를 정벌할 때 종군하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큰형 조왕과 사촌 조한민이 전사했으나 조비는 말을 타고 살아남았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조비는 전사한 조왕을 대신하여 조조를 따라 계속 참전하게 됩니다. 200년 조비는 14세의 나이로 관도대전에 참전하였습니다. 이후 204년 조조가 원소의 아들 원상을 공격할 때에도 종군하였으며 조조가 업을 점령한 후 병사들에게 약탈을 금지하고 원소의 가족을 보호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적이었지만 젊은 시절 친구였던 원소에 대한 조조 나름의 예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조비는 원소의 아내였던 견씨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당시 조비의 나이는 18세였습니다. 정사 삼국지 문소견왕후전에 인용된 위락에서는 이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황후는 두려움에 머리를 시어머니의 무릎에 묻고 있었으며 원소의 부인은 양손을 스스로 포박하고 있었다. 문제가 이르기를 유부인께서는 어찌 이와 같이 하십니까? 명하셔서 신부께 머리를 들라고 하십시오. 하니 시어머니가 이를 따르자 황후가 고개를 들었다. 문제는 그녀의 안색이 평범하지 않음을 보고 감탄하며 칭찬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삼국지연의에서도 조비가 문소황후를 보쌈하는 장면이 묘사되었으며 원본 기록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206년 조조가 고간의 난을 진압하러 출정한 동안 조비는
업에서 사냥과 음주 가무에 빠졌습니다. 이를 본 신하 최염은 조비가 부친의 권력에만 의존하여 사치와 향락에 빠졌던 원소의 아들들과 다를 바 없다고 질책하였습니다. 이에 조비는 즉시 최염에게 사과하며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207년 백랑산 전투에 참가하여 오한족을 토벌하고 원상의 잔당을 소탕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때 조조에게 투항했던 장수가 조조군의 장수로 오한 정벌에 참전하였으나 귀환하는 길에 사망하였습니다. 정사 삼국지에서는 단순히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배송지가 인용한 위락에서는 조비의 조롱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으며 한국 팬덤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조비가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졌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8년 조비는 적벽대전에 참전하였으나 위군이 참패하며 별다른 소득 없이 허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11년 건한 16년에 조비는 한수와 마초의 난을 진압하는 전투에 참가하였으며 이 공로로 오간중랑장과 부승상의 직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211년 조비가 오간중랑장이 되었을 때 손님 30여 명을 초대하여 연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축건평에게 자신의 수명과 참석한 손님들의 수명을 물었습니다. 축건평은 하후이 윤거, 조표의 죽음을 예견하였으며 조비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군의 수명은 80이지만 40살에 작은 재난이 있을 것이니 조심하여 몸을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조비는 장수하지 못하고 40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며 임종을 앞두고는 낮과 밤을 따로 세면 이틀씩이니 결국 80이라는 뜻이구나 라고 말한 후 숨을 거두었다고 전해집니다. 조비는 여러 전공을 세우며 조조를 보좌했으나 후계자 경쟁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가후에게 대책을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조언하였습니다. 장군께서는 인덕과 관용을 발휘하고 이를 숭상하며 평범한 선비의 업을 행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지내며 아들의 도리를 그르치지 않으면 됩니다. 즉 조급해하지 말고 조용히 본분을 지키며 바른 모습을 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216년 조조가 위왕에 오른 뒤 가후의 설득을 통해 이듬해 조비는 정식으로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조비는 세자가 되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자칫 통감에 따르면 세자로 확정된 후 너무 기쁜 나머지 옆에 있던 신비의 목을 끌어안고 환호했다고 합니다. 신비가 집에 돌아가 이 일을 딸 신원영에게 이야기하자 그녀는 다음과 같이 평하였습니다. 왕이 되어 국정을 책임지는 것은 고된 일인데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니 위의 앞날이 오래가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조비의 치세는 길지 않았으며 조비가 위나라를 몰락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당대에는 개인적인 감정을 자제하고 점잖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군주의 덕목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조비의 깊은 반응을 가볍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조비가 조이의 몰락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점을 꼽자면 그가 40의 나이에 요절한 것과 후계자로 조예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예 또한 태자로 선정될 당시에는 건강했고 즉위 초기에는 정치를 잘 이끌어갔습니다. 비록 후반기에 이르러 실정을 거듭했으나 후한을 멸망시킨 환제나 영제처럼 극단적으로 무능한 군주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조예의 타락과는 별개로 위나라의 국가 시스템은 서진까지 이어져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조씨 황실은 몰락했지만 국가체제 자체는 유지되었기에 큰 혼란 없이 서진이 촉과 오를 정복하며 삼국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220년 3월 15일 조조가 세상을 떠나자 조비는 곧바로 승상과 위왕에 올랐습니다. 그는 가후를 태위로 화음을 상국으로 왕랑을 어사대부로 임명하며 새로운 정권을 정비하였습니다. 정사위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진서 선제기에 따르면 조비는 즉위하자마자 양양과 번성을 식량 부족을 이유로 포기하고 성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이어 조인에게 완으로 이동해 주둔할 것을 명령했으며 실제로 조인은 완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손권이 서쪽으로 군대를 움직이자 사마에는 손권이 우리 측에 붙으려 함으로 양양과 번성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니 이곳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조비는 손권이 이 지역을 차지하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마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손권이 예상과 달리 이 지역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지 않자 조비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조비가 병법과 전략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조조가 우려했던 요충지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다행히 이후 조비는 조인과 서왕을 보내 손권의 장수 진소를 몰아내고 양양과 번성을 다시 위나라의 영토로 되찾으며 사태를 수습하였습니다. 한편 조비가 황희를 계승한 220년 3월에 황룡이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176년에 단양이 예언한 황룡 출현을 기억하고 있던 내왕 출신 은등은 50년이 지나기 전에 황룡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 하였는데 과연 맞았다 라고 말하며 이를 인증하였습니다. 220년 3월 조비는 하우돈을 대장군으로 봉했으나 하우돈은 그해 4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비는 예법을 어기면서까지 곡을 하며 슬픔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혼란한 군제 속에서 조비는 톡군과 감군 체제를 정리하여 조씨 정권의 군사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조조 시기에도 토독과 감군 직위가 무분별하게 남발되었으며 원소 등 다른 군벌도 사조직화된 군사체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조비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군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220년 6월 조비는 열병식을 거행한 후 남방 정벌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투에 개입하지 않았고 군사적 위세를 과시하며 헌제를 압박해 선양을 유도하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8월에는 봉황이 출현했다는 소문이 퍼졌으며 조비는 초연과 공료에서 대항례를 올리고 대항비를 세웠습니다. 같은 해 7월 손권이 헌상을 바치며 조비에게 충성을 표하는 모습을 보였고 상영에서 맹달이 4,000호의 부곡을 이끌고 위나라에 귀순하였습니다. 이에 조비는 하우상과 서왕을 보내 총나라의 유봉을 공격하였고 이를 통해 서성, 박릉, 상영을 탈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비는 맹달을 서성태수로 임명하며 그를 포섭하였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맹달의 귀순과 상영 탈환이 단순한 사건처럼 서술되지만 조씨 정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일이었습니다. 맹달은 총나라 내에서도 명망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귀순은 유비 정권의 내부 균열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영 탈환은 조비가 조조가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았다는 점에서 후계자로서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상영 지역은 위초고 삼국이 맞닿아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이를 확보함으로써 촉과 오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을 위나라가 차지하게 되면서 제갈량은 위나라를 공격할 때 수로를 이용한 남쪽 경로 대신 험난한 진령 산맥을 넘는 북쪽 루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그의 북벌은 실패하게 됩니다. 또한 40년 후 촉한이 멸망할 당시에도 이 지역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위나라는 상영을 거점으로 사마오나라의 구원군이 촉을 지원하는 것을 차단하였고 이는 촉한 멸망을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비의 남방 원정과 상영 탈환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선양 작업을 위한 명분 축적과 함께 위나라의 전략적 우위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조비의 여동생들은 헌제의 아내였으며 그중 조절, 조원, 조화 3명이 특히 헌제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조비가 헌제에게 선양을 강요할 당시 사람을 보내 황실의 옥새를 내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조절은 여러 차례 거부하였으나 결국 대세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자에게 하늘이 절대로 너희들을 돕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치며 옥새를 바닥에 던지고 통곡하였다고 전해집니다. 220년 10월 28일 헌제는 조비에게 선양하였고 조비는 황제에 즉위하면서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위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그는 연호를 황초로 정하고 헌제를 사냥공으로 봉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예우를 갖추어 헌제에게 자신에게 올리는 상서에서 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하였습니다. 이 시기 유비 진영에서 맹달이 관우의 죽음을 둘러싼 책임 공방 끝에 위나라로 귀순하였습니다. 조비는 이를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당시 위나라의 백성들은 400년간 지속된 한나라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었고 촉한을 이끌던 유비는 비록 반개였으나 한실의 황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비 휘하의 명망 높은 인물이 자발적으로 총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귀순했다는 사실은 조비에게 큰 선전 효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맹달의 귀순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관우는 유비를 제외하고 한 조정에서 정식 관직과 자기를 받은 유일한 인물이었으며 그의 존재 자체가 한실 부흥 세력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특히 관우가 조조에 맞서면서 허도 인근에서 발생한 반란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정치 공작의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관우는 이미 한중에서 유비가 조조에게 승리를 거둔 직후였기 때문에 조조 입장에서는 그를 반드시 저지해야 했습니다. 조조가 관우를 상대하기 위해 모든 힘을 동원하던 219년 10월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3달 전이었습니다. 조조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며 만약 관우가 면수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조조가 사망하였다면 조조 정권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조는 자신의 후계자에게 안정적인 기반을 물려주기 위해 죽기 직전까지도 관우의 세력을 견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맹달은 삼국지연의에서는 단순한 객장으로 잠시 등장하는 인물에 불과하지만 실제 역사에서 그는 상영을 거점으로 독립적인 군벌로 활동했던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당대에는 아기의 재림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능력을 인정받았던 장수였습니다. 맹달은 본래 유장 휘하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유비 휘하에서 활동하다가 관우의 죽음을 계기로 위나라에 귀순하였습니다. 조비는 맹달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직접 수레에 태울 정도로 파격적으로 대우하였으며 맹달 또한 서왕과 함께 출진하여 유비가 장악하고 있던 상영을 위나라에 귀속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조비는 이 지역을 확보한 후 신성군을 설치하였으며 이는 삼국이 맞닿아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맹달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대우를 받았으나 그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22만 5226년에 조비, 하우상, 환계가 연이어 사망하고 사마이가 군권을 장악하면서였습니다. 맹달은 사마이에게 배척당한 후 총나라로 다시 귀순하려 했으나 사마이에게 발각되어 처단당하였습니다. 한편 조비는 더 이상의 유혈 사태 없이 황해를 계승하기 위해 정당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연출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는 조씨 황실의 선조를 유씨로 높여 황실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한나라 황실을 예우하며 선양 과정을 부드럽게 진행했습니다. 조비는 선양을 받을 때 공경과 여루, 장수, 흉노의 선우, 그리고 사방의 오랑캐 사절들을 초청하여 수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유교 경전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면서 위나라의 정통성을 강조하였으며 오행설과 토참설을 이용하여 한이 선양의 필연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급사중 박사소림과 동파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올해 10월 북두성이 가리키는 월건이 전우기 1000명을 받은 분양에 해당하므로 위나라가 10월에 선양을 받는다면 이는 시조가 1000명을 받을 때의 징조와 일치합니다. 위나라의 조상은 전욱에서 나왔으며 순과 조상을 같이 하는 것이 춘추세가에 나타납니다. 순이 토덕으로 요의 화덕을 이었는데 지금 위 또한 토덕으로 한의 화덕을 잇고 있으므로 오행의 운행은 요순 교체기의 천도 변화와 정확히 부합합니다. 이러한 논리를 통해 조비는 위나라가 한나라의 정통성을 자연스럽게 계승하는 왕조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유비 또한 촉한을 건국하며 한나라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비가 황제에 즉위하려 할 당시 비씨는 위나라를 공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황제가 되는 것은 대의 명분에 맞지 않는다 며 반대하였고 유파 역시 서둘러 즉위하는 것은 기량이 좁음을 드러내는 일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관우의 죽음으로 유비의 세력이 한풀 꺾인 상황에서 한실 부흥을 명분으로 황제에 오르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비의 즉위 과정에는 다소 잡음이 있었으며 결국 촉한은 유씨 황족의 혈통 외에도 토참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반면 오나라는 촉한보다도 정통성을 주장할 근거가 더욱 부족했기 때문에 토참설에 더욱 의존해야 했으며 조비가 진행한 선양의식과 비교하면 상당히 미흡한 과정이었습니다. 조비는 마지막까지 한나라의 황제가 가진 권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선양을 완성하였습니다. 관우의 죽음으로 인해 한실 부흥을 외치는 유비 세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조비는 선양을 통해 한나라를 공식적으로 멸망시키고 위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이는 조조가 추진하던 역성혁명의 마무리 단계였으며 조비는 이를 철저한 정치적 설계와 의례를 통해 완성하였습니다. 조비는 후대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헌제의 딸과 결혼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이는 요순의 선양을 헌제와 자신에게 투영하여 재현하고자 한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조비가 이러한 혈통론을 만들어 위나라가 건국된 이후에도 유지하려 했다는 점에서 최소한 정통성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가능했던 것은 조비가 후한의 황제를 보좌하는 협천자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유비는 반개 황족이라는 점 외에는 정통성을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으며 손권은 혈통적 정통성이 전혀 없어 토참설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조비의 정통성 강화 노력은 유비나 손권과는 다른 조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조비는 위나라를 건국한 후 수도를 허창에서 낙양으로 옮기고 새로운 궁궐을 건설하였습니다. 이는 명목상으로만 한나라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왕조로서 위나라를 자리 잡게 하려는 조치였습니다. 조비는 즉위 후 조강지처였던 견씨를 멀리하였고 결국 곽씨의 모함을 받아 221년 6월 28일 견씨에게 사약을 내려 자결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조비의 황후 교체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곽씨는 이후 문덕황후로 책봉되었으며 조비 사후에도 조예를 보필하며 위나라 조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221년 6월 29일 일식이 발생하자 관리들은 이를 태위 가후의 면직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상주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일식이나 천재지변이 군주의 실정이나 신하들의 잘못으로 인한 하늘의 경고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조비는 재해나 이변이 출현하는 것은 나의 허물이지 신하의 허물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가후를 면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비가 천변을 단순한 신비적 현상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군주로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비는 황제 즉위 후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설계를 충실히 실행하였으며 군주로서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권력 투쟁 과정에서 보여준 비정함과 독단적인 행보는 후대의 비판을 받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221년 11월 조비는 손권을 오왕으로 봉하였습니다. 그러나 5주 전의 기록에 따르면 손권은 신하들과 논의한 끝에 위나라에서 받은 왕위를 거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차라리 상장군 구주백이라는 칭호를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며 위나라의 왕위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손권은 이에 대해 구주백이라는 명칭은 들어본 적도 없다. 과거 유방도 한때 항우로부터 한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그것도 당시의 정세에 따른 것이 아니었는가? 왜 받지 말라는 것인가? 라고 말하며 결국 오왕의 칭호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5주 전의 기록에 따르면 222년 3월 당시 손권은 겉으로는 위나라를 섬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총나라를 상대하기 위한 외교적 전략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즉 손권이 조비가 내린 자기를 받은 것은 진심으로 항복한 것이 아니라
총나라와의 전쟁을 대비하면서 위나라를 적으로 돌리지 않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이때 조비는 이릉대전의 승패를 미리 예측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삼국지연의에서도 등장하는 유명한 일화로 222년 윤달 5월 유비가 손권과 전투를 벌이며 700여리에 이르는 나무 울타리를 세워 진영을 구축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를 본 조비는 유비가 패배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실제로 7일 만에 유비의 군대가 대패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전투에서 총나라 군대는 크게 패배하였고 고립된 총나라 관원들이 대거 위나라로 귀순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황권이었습니다. 유비는 이릉대전에서 군사를 나누어 장강 부관과 남한에서 양동작전을 펼치며 동진하여 오나라를 공격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투에서 총나라 본진이 대패하자 부관에 있던 황권과 그의 군대는 고립되었습니다. 이들이 총나라로 돌아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먼저 장강을 타고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오나라가 장강을 장악하고 있어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육로를 통해 서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상영군을 거쳐야 했으나 위나라가 통제하고 있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황권과 그의 군대는 궁여지책으로 위나라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비는 황제로 즉위한 후 총나라에서 귀순한 인사들을 적극 우대하며 위나라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이후 222년 9월 3일 조비는 외척을 배제하는 내용의 조칙을 발표하였습니다. 부인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혼란의 근본이 된다. 지금부터 모든 신하들은 태후에게 이를 상주하지 마라. 황후의 일족은 정치를 보좌하는 임무를 맡을 수 없으며 또한 이유 없이 영토를 가질 수 없고 자기를 받을 수도 없다. 이 조칙을 후세에 전하라. 만일 이를 위반하는 자가 있다면 천하가 함께 그 자를 추살할 것이다. 이 조치는 외척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일부 기록을 보면 조비가 특정 의도를 가지고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조칙을 발표한 지 6일 후 조비는 곽씨를 황후로 책봉하였으며 그녀가 이후 문덕 황후 곽씨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면 조비가 외척을 견제하는 조치를 발표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원칙이 아니라 곽씨를 황후로 삼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한 말기 황건적에 난 이후 농민들은 토지를 버리고 유랑하며 도적이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버려진 토지들은 황폐화되어 황무지가 되었고 당시 경제의 근간이 농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조조는 유랑민이나 도적이 된 백성들을 강제로 정착시키는 둔전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모집한 병사들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과부들을 찾아 결혼을 주선하여 이들을 둔전에 정착시키는 정책도 병행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조조가 연주를 다스릴 때 조지의 건의로 시작되었으며 조비 시대에도 일부 가혹한 조치가 순화된 형태로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 덕분에 위나라와 이후 서진은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조조와 조비가 병사들의 결혼을 위해 백성들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조조와 조비 시대의 결혼 정책은 기본적으로 과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유교를 중시하는 후한의 정치체제에서는 멀쩡한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정책을 펼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 관리들은 실적주의에 매몰되어 규정을 무시하고 남편이 살아있는 여성들을 병사들과 강제로 결혼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일화가 삼국지 위지 투기전에서 배송지가 인용한 위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기가 하동군 태수로 재임할 당시 그는 지역의 과부 명단을 작성하였으며 이후 과부들은 스스로 새로운 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임자인 조엄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과부 명단을 보고하였고 이에 대해 조비가 조엄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예전에 보고된 과부의 숫자는 적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많은가? 이에 조엄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이들은 남편이 살아있는 여성들입니다. 이 말을 들은 조비와 주변 인물들은 놀라며 안색이 창백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조비는 이러한 행위를 전혀 의도하지 않았으며 이를 주도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둔전제와 유민 정착 정책은 위나라의 국가 운영에 있어 중요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지방 관료들의 실적 경쟁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규정을 어긴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조비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으려 했으며 그의 반응을 보면 본래 정책의 취지와 다른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릉대전 이후 조비는 동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며 손권의 세력에 대한 공세를 본격적으로 개시하였습니다. 총 3차례의 원정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으며 이로 인해 손권은 229년에 오나라를 건국하여 완전히 독립하였고 이후 삼국의 정세는 고착화되었습니다. 이릉대전에서 유비의 군대를 격파한 직후 조비는 신비와 환계를 동호에 보내어 오왕 손권에게 세자인 손등을 인질로 보내라는 최후 통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손권은 처음부터 진정으로 위나라에 항복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사실 손권은 이전부터 독립을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조조와 조비에게 신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어디까지나 촉을 상대하기 위한 외교적 선택이었으며 형주를 확보하여
독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형주 원정을 진행하던 당시에도 위나라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사신을 보내 조정하였고 이릉대전에서도 위나라의 지원 요청을 거절하며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결국 손권은 이릉대전을 통해 촉과 형주 문제를 매듭 지으며 위나라의 개입 없이 독자적인 세력을 확립하는 데 성공하였고 그런 상황에서 조비의 요구를 수용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조비는 이에 대응하여 222년 9월 대대적인 원정을 명령하였습니다. 조유, 장료, 장패에게 동구로 진격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조인에게는 유수로, 조진, 하우상, 장압, 서왕, 문빙에게는 강릉으로 진격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에 손권은 조비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즉각 대응하였습니다. 여범, 전종, 서성 등에게 5개의 군대를 조직하여 수군을 동원하여 조유 등의 부대를 저지하도록 하였으며 제갈근, 반장, 양찬에게는 남군을 방어하게 하고 주안을 유수 도독으로 임명하여 조인의 공격을 막도록 배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손권 역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릉대전 이후 동호의 군대는 지쳐 있었으며 양월 지역의 이민족들이 여전히 평정되지 않아 동호 내부에서도 불안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이민족들은 동호의 상황이 혼란스러워진 틈을 타 반란을 일으켰으며 손권은 내정을 안정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손권은 조비에게 외교적 수단을 활용하여 전쟁을 피하려 하였으며 조비에게 편지를 보내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전쟁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조비는 이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정의 책임을 대신들에게 돌리면서도 손등을 인질로 보내라는 요구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촉과 동호의 형주 분쟁이 정리되고 손권이 남방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려는 시기였기 때문에 조비로서는 즉위 초반에 오나라를 완전히 신하국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손권 역시 더 이상 독립의 의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예 스스로 연호를 정하여 사실상 독립을 선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나라 군대가 대대적으로 남하하며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손권은 척벽대전 이후 조조를 수차례 저지했던 장강이라는 자연 방어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조비의 원정은 단순한 방어로 버티기 어려울 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조비는 조유를 필두로 약 20여 개의 군대를 동원하여 유수구를 압박하였습니다. 조인의 7군이 3만 명 규모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병력은 약 9만 명에 달하는 규모로 추정됩니다. 삼국시대의 전투 중 단일 거점에 가해진 공격으로는 최대 규모 중 하나였으며 이는 오나라 수도 근처까지 위나라의 위협이 다가왔음을 의미했습니다. 손권은 수도 근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9만 대군의 압박을 방어하기 위해 상당한 주력을 유수구 방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형주의 주요 거점들이 위나라의 대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이는 이후 전투에서 손권이 감내해야 할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손권은 위나라의 강력한 공세에도 불구하고 장강을 방어선으로 삼아 조비의 군대를 맞아 싸웠습니다. 조비의 군대는 상당한 병력을 동원했으나 오나라의 방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유의 군대는 여범을 상대로 선전했지만 장기간의 대치 상황을 타개하지 못했으며 강릉에서는 주연이 고립된 채 6개월 동안 전염병에 시달리면서 분투하였습니다. 유수구에서는 대사마 조인이 주안에게 패배하였고 하제 등의 원군이 토착하면서 결국 위군의 공세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와중에 손권은 외교적으로도 활발히 움직였습니다. 222년 겨울 10월 그는 촉한의 유비에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청하였고 유비는 태중대부 종의를 보내 이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와 촉의 외교 관계가 완전히 복원된 것은 유비가 사망한 후의 일이었습니다. 11월에는 여범의 군대가 태풍을 만나 곤경에 처했지만 전종과 서성의 활약 그리고 하제의 막대한 금전 지원을 보고 위군이 동요하면서 조유의 군대는 결국 퇴각하였습니다. 강릉과 유수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12월 손권은 유비에게 화친을 요청한 이후 유비가 보낸 편지를 보고 정천을 보내 우호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비와도 편지를 교환하며 유연한 외교 전략을 펼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23년 정월에도 위나라의 강릉에 대한 공격은 지속되었으며 위군이 강릉의 모래톱을 점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손권은 강하산에 성을 쌓아 저항하였고 3월에는 주안이 조인, 왕상, 상조 등의 위나라 장수들을 격파하였습니다. 강릉 방면에서도 주연이 신출귀몰한 전술을 펼치며 위군을 물리쳤고 상조와 조태 역시 주안에게 패배하였습니다. 결국 3월 8일 조비는 원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완성해서 수도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달 19일 전투 중 대사마로 승진했던 조인이 세상을 떠났으며 이달에는 장강 유역에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각의 원인 중 하나로 전염병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권의 황제 즉위 거절과 유비의 사망. 4월 손권은 주변 신하들로부터 황제의 자리에 오르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아직은 독립을 완전히 공식화하기보다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려는 전략적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촉한에서는 소열제 유비가 사망하였고 이에 손권은 풍의를 보내 유비의 죽음을 애도하며 촉한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첫 번째 원정에서 조비는 손권의 세력을 굴복시키는데 실패하였고 위나라의 대규모 원정은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조비가 다시 손권을 공격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두 차례 더 동호를 상대로 원정을 시도하게 됩니다. 224년 7월 손권이 위나라와의 외교적 교류를 끊자 조비는 동호를 다시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신비가 조비에게 조언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폐하의 아버지께서도 이루지 못한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그때보다 군사력도 더 줄어든 상황인데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차라리 열심히 농지를 개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비는 이에 대해 저호로 같은 놈들을 후손들에게까지 남겨두어야 하느냐? 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신비는 주나라의 문왕이 나라를 무왕에게 넘겨준 사례를 들어 조비를 설득하려 했으나 조비는 듣지 않고 8월에 대규모 수군을 건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제갈탄이 배를 건조하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하였고 두기는 어자선을 건조하는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비는 이에 개의치 않고 사마해를 남겨 허창을 수비하도록 하고 서선, 유엽, 조유, 조엄, 위진 등의 장수를 이끌고 출정하였습니다. 위군은 제하, 영수를 거쳐 회하에 배를 띄우고 수춘을 경유하여 9월에 광릉에 도착하였습니다. 조비가 광릉에 도착한 후 마주한 광경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곳에는 성벽과 울타리가 수백 리에 걸쳐 뻗어 있었으며 강에는 배가 가득 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본 조비는 크게 실망하며 다음과 같이 탄식하였습니다. 저곳에는 인재가 있으니 도모할 수가 없겠구나. 사실 이는 서성의 계략이었습니다. 서성은 이전부터 이 작전을 계획하여 건업 일대에 거대한 울타리를 쌓고 부락을 세우며 울타리 위에는 임시 누각을 세우고 강에는 배를 띄워놓았습니다. 이러한 위장 작전을 본 위나라 장수들은 당황하였으며 심지어 손권조차도 처음에는 서성의 계획을 의심했다고 전해집니다. 건강실록에 따르면 손권은 이러한 대규모 방어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서성은 끝까지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위군을 퇴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위성계라고 불리는 정교한 병법 중 하나로 적을 기만하여 위협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전술이었습니다. 서성은 이를 완벽히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 조비는 광릉에서 진격을 포기하고 철군하였습니다. 또한 간보의 진기에 따르면 오나라 군대는 조비가 광릉에 주둔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밤새 강변에 가짜성을 건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레를 나무 기둥으로 삼고 옷가지와 삿자리로 벽을 세워 하루 밤 사이에 요새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본 위나라 군대가 강 서쪽에서 바라보며 두려움을 느껴 결국 철군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결과적으로 224년 조비의 두 번째 원정 역시 아무런 성과 없이 실패로 돌아갔으며 손권은 더욱 강력한 독립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조비는 위나라 군대를 이끌고 두 번째 원정을 진행하였으나 광릉에서 서성의 계략에 속아 진격을 포기한 이후 퇴각하는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는 용주를 타고 퇴각하던 중 폭풍을 만나 배가 표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거의 전복되어 물에 빠질 뻔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서선은 이 상황에서도 거친 파도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는 기행을 보였으며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삼국지 포훈전에 따르면 225년 가을 조비가 오나라를 다시 정벌하려고 신하들과 논의하던 중 포훈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간언하였습니다. 폐하께서는 여러 차례 오나라를 정벌하려 하셨으나 승리를 거두지 못하셨습니다. 이는 오와 촉 두 나라가 서로 의지하며 협력하고 있고 산과 강이 험준한 지형에 기대어 방어하기에 공격하기 어려운 지역적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오나라를 정벌하려 나갔을 때 폐하께서 탄 용주가 폭풍으로 인해 표류하여 오나라 군사들이 있는 남쪽 해안에 떨어졌고 그로 인해 폐하의 옥체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신하들은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때 위나라의 종묘사직이 거의 무너질 뻔하였으니 이는 백대에 남을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즉 조비가 탄 황제의 배가 표류하다가 오나라의 해안까지 떠밀려갔으며 자칫하면 위나라의 황제가 손권의 포로가 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포훈의 표현처럼 위나라의 종묘사직이 날아갈 뻔한 사건이었으며 이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를 넘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비는 원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구에서 형주와 양주의 군사들에게 계속 공격 명령을 내리며 신하들을 불러 손권이 곧 항복할 것이라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때 유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하들은 예스맨처럼 조비의 말을 따르며 동조하였으나 유협은 손권이 결코 쉽게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조비는 손권이 끝내 항복하지 않자 유협의 조언이 맞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내가 촉과 오를 멸망시킬 계획을 철저히 세웠다면 단순히 그들의 사정을 아는데 그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강변하며 자신을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이 와중에 조유가 포로를 잡아 손권이 이미 유수구에 주둔하고 있다는 정보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진은 이 보고가 거짓 정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현지 지휘관이 꾸며낸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결국 조비는 자신의 군사적 판단이 계속해서 실패로 돌아가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승리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점점 조비에게 불리해졌습니다. 겨울이 다가온 224년 10월, 조비는 장강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도모할 수 없겠구나라고 탄식하였으며 결국 군사를 철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는 철군하면서도 조엄을 정동군사로 남겨 후방을 지키도록 조치하였으나 두 번째 원정 역시 별다른 성과 없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손권은 서성의 위성계와 장강이라는 자연 방어선을 활용하여 단 한 번의 직접적인 전투 없이 위군을 물리쳤으며 조비는 단 3개월 만에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퇴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조비가 직접 지휘한 두 번째 원정 역시 처참한 실패로 끝났으며 이는 위나라의 국력과 조비의 정치적 위신에 큰 타격을 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손권은 이때 건업에서 편안히 머물며 서성이 준비한 계책 덕분에 전투에 직접 나서지 않고도 위군을 물리치는 전략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25년 윤 3월 24일 조비는 전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오나라를 정벌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반대는 여전했습니다. 특히 포운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반대하며 원정을 만료하였으나 그는 이미 조비에게 미움을 사고 있었던 인물이라 곧바로 좌천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8월이 되자 조비는 수군을 동원하여 초에서 출발하여 와수를 거쳐 회하로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제는 표문을 올려 물길이 좁고 험하여 통행하기 어렵다며 강력히 반대했으며 더 나아가 조비를 풍자하는 내용이 담긴 삼주론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나 조비는 이를 무시하고 출병을 강행하였습니다. 10월이 되어 조비는 다시 광릉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대규모 군사 열병식을 진행하였으며 당시 위나라가 동원한 무장 병력은 10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깃발과 전기가 수백 리에 이어질 정도로 대규모 군세를 과시하였습니다. 조비는 이를 바탕으로 장강을 건너 공격하겠다는 뜻을 굳혔으나 문제는 자연 환경이었습니다. 오나라 병사들이 강을 굳게 방어하고 있었으며 강변이 얼어붙어 배를 띄우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강 중앙에서는 파도까지 심하게 일어 정상적인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비는 하늘이 남북을 갈라놓았다며 탄식하며 철군을 결정하였으나 손권이 보낸 손소의 부대가 고수 500명을 이끌고 요격하면서 위군을 기습하였습니다. 이 돌발적인 공격에 조비는 크게 놀라 도망쳤으며 손소의 부대는 위나라 군의 배 2척을 빼앗아 돌아갔습니다. 조비는 철군을 결정했으나 앞서 장제가 반대했던 물길 문제로 인해 배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량 부족으로 인해 군용 배 수천 척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원활한 철수를 위해 병사들을 남겨 둔전을 하게 했으나 장제가 이를 위험하다며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이전 원정에서 조비가 신하들의 조언을 무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장제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결국 철군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철군 도중 물 부족으로 인해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들을 한 대 모아두고 호수에 물을 막았다가 터트리는 방식으로 겨우 돌아왔다고 전해집니다. 이로써 조비는 위왕 승계 이후 220년부터 매년 거의 끊임없이 원정을 감행하였으나 한 번도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원정은 전략적으로도 무모한 시도였으며 철군 과정에서조차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225년 원정 실패 이후 기주에서 기근이 발생하는 등 국내의 경제적 상황도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원정을 지속했던 조비의 정책은 위나라 내부에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결국 226년 정월 조비는 허창에 도착하려 했으나 허창성의 난문이 이유 없이 무너지는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본 조비는 허창으로 가지 않고 낙양으로 들어갔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을 얻어 사망하게 됩니다. 조비의 남방 정벌은 당시 가장 규모가 큰 원정이었으며 그가 위나라를 건국하고 황제로 즉위한 이후 5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촉하는 이릉대전에서 패배하여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반면 오나라는 적극적으로 북벌을 시도하며 위나라의 주요 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기를 보면 조비의 재위 기간 동안 초반의 내정 수습을 제외하면 대부분 남방 정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될 정도로 그의 군사 정책이 오나라를 겨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비의 원정이 결과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이를 실책이라고 평가하는 시각이 많지만 당시 군사적으로는 대체로 합리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첫 번째 남방 정벌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두드러졌습니다. 조비는 군사적 수적 우위를 활용하여 오나라의 핵심 지역인 유수구에서 5군의 주력을 묶어둔 상태에서 조진, 하우상, 장압 등 당대 유능한 장수들을 동원하여 형주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군은 오나라보다 수군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상당한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조비가 선택한 공격 루트들은 이후 위진 시대의 군주들이 답습하는 전략적 선례가 되었습니다. 오나라의 입장에서 조비의 남방 정벌을 방어하는 것은 척벽대전과 이릉대전에 이어 독립과정의 마무리였습니다. 척벽대전 이후 남영주의 핵심 거점인 남군을 촉한에 넘겨주면서 오나라의 독립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합비 방면에서의 확장도 실패하면서 손권의 독립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에 손권은 위나라를 상대로 형주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그의 충성이 진심인지 확인하려던 위나라와 결국 결전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조비의 첫 번째 남방 정벌이었으며 오나라는 양주와 형주를 아우르는 대규모 방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독립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유비가 벌인 이릉대전은 내부적으로도 지지를 받지 못한 무리한 원정이었고 실제로 형주 초입에서 전투를 벌이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오나라가 독립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전투는 척벽대전과 더불어 조비의 남방 정벌을 방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후 228년 석정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며 위신을 더욱 올린 손권은 229년에 마침내 황제로 즉위하며 오나라를 공식적으로 건국하였습니다. 조비의 남방 정벌은 촉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촉한은 유비의 사망과 이릉대전 패배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조비가 오나라와 전쟁을 치르느라 집중력을 분산하는 사이 촉한은 제갈량의 내정 개혁과 남만 정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국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촉한은 다시 위나라를 상대로 공세를 펼칠 준비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후 제갈량의 북벌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조비의 남방 정벌은 오나라의 성공적인 방어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으며 그 결과 삼국의 세력 균형이 확립되었습니다. 척벽대전 이후 국경선을 확정지은 위나라, 한중 공방전을 통해 익주와 한중을 장악한 촉한, 그리고 조비의 남방 정벌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며 독립국으로 자리 잡은 오나라가 각자의 세력권을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각국의 세력이 고착화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삼국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비는 226년 여름 5월 16일 병세가 위중해지자 황태자로 조예를 책봉하였고 유조를 내려친 군, 중군 대장군 조진, 정동 대장군 조유, 무군 대장군 사마이에게 조예의 정사를 보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낙양 가복전에서 붕어하였으며 향년 39세였습니다. 위나라를 건국한 초대 황제로서 불과 6년의 짧은 재위 기간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은 위나라의 치명적인 손실이었습니다. 조비의 죽음은 당대에도 큰 화제가 되었으며 앞서 언급된 삼국지에 기록된 주권평가의 일화 외에도 야사인 위락에는 그가 젊은 나이에 요절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락에 따르면 조비가 세자로 책봉되었을 당시 이를 의아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당시 관상을 잘 보는 인물로 알려진 고원료를 불러 자신의 운명을 물었는데 고원료는 조비의 신분에 대해 그 고귀함은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명을 묻자 40살이 될 무렵 작은 고통이 있겠지만 이 시기를 넘기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조비는 예언대로 40을 목전에 두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으며 이는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되기 어려운 점 때문에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다양한 추측과 이야깃거리를 낳았습니다. 조비의 평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합니다. 그의 부친인 조조는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난세 속에서 전국을 수습하고 국가의 기반을 다진 능력만큼은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비해 조비는 조조의 강력한 기반을 물려받았음에도 군사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또한 도량이 좁고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그의 단점으로 자주 지적됩니다. 특히 역성혁명을 통해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위나라를 건국한 창업 군주로서는 재위 6년 만에 너무 이른 나이에 요절했다는 점이 아쉬운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비는 위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며 후한 말 황실을 붕괴시킨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힘썼습니다. 황실의 사치를 억제하고 환관과 종친, 외척의 정치 개입을 차단했으며 조조시대부터 내려오던 무거운 세금과 요역을 감면하고 형벌을 완화하여 국가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 위나라의 국가 시스템은 원활하게 작동했으며 만약 조비가 좀 더 장수하여 무난한 통치를 이어갔다면 조위의 수명이 더 길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비는 조조를 닮아 문제 또한 뛰어났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의 글들은 조식과 함께 위진 남북조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작품으로 평가되며 이후 시대에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는 조비를 두고 문제는 천부적인 글솜씨가 있었고 붓을 들면 곧 문장이 되었다. 아는 것도 많은데다가 기교와 예술성을 겸비했다. 만약 여기에 넓은 도량과 공평함, 도와 덕을 더했다면 어찌 옛날의 현명한 임금들과 멀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조비의 문학적 재능을 극찬하면서도 그의 인간성과 도덕성 그리고 좁은 도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조비는 군사적 재능은 부족했지만 문학적 소양과 정치적 개혁 능력을 갖춘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른 죽음과 성격적 결함이 그의 통치에 한계를 남겼으며 이는 위나라의 장기적인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비 치하에서 위나라는 세 차례에 걸쳐 오나라를 공격했지만 모두 실패하였고 그로 인해 삼국 정립이 굳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조비가 좋은 시기를 놓쳤다고 보기도 하지만 당시 위나라의 국력으로는 오나라든 총나라든 완전히 정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조비 역시 이를 인식하고 내정에 집중하는 현실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비의 남방 원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많지만 사설을 통해 남정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전쟁은 이후 중국 역사에서 북방 정권이 남방 정권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양상을 따른 전쟁이었습니다. 위나라에서 대오 전선을 담당한 조인과 조유를 필두로 장료, 장패 등 주요 장수들이 참전하였으며 화북에서 남하하여 오나라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루트를 따라 진격하였지만 강과 호수를 끼고 방어하는 오나라의 지형적 이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패배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조비 개인의 실책이라기보다는 화북 정권이 장강 이남의 정권을 토벌하는 것이 지리적 특성상 매우 어려운 과제였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역사에서도 북방 정권이 남방 정권을 공격할 때는 전 국력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으며 남북이 장기간 대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오나라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군사력과 해상 방어력을 갖춘 남방 정권이었으며 이후 육조 시대의 남조 정권들도 결코 북조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남송은 몽골 제국을 상대로 40년 이상 대공세를 버틸 만큼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남명, 태평천국, 중화민국 역시 내분과 부패로 인해 몰락했을 뿐 화북 세력의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나라 또한 손권이라는 걸출한 군주가 이끌고 있었으며 조조조차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강력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조비가 조조보다 군사적 재능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나라를 무너뜨리기는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반면 연의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조비는 북방 오랑캐를 토벌하거나 회유하여 폭속시키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나라가 건국되기 전인 220년부터 조비가 사망할 때까지 약 6년 동안 북방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진서장군 조진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조진이 단순히 조조의 친족이라는 이유로 제갈량의 북벌 당시 촉한과 맞서는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그는 이 시기에 강족과 선비족을 상대로 큰 전가를 올렸고 이러한 공을 바탕으로 대촉 전선의 사령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조비의 북방 정책 덕분에 이후 약 80년간 중국은 북방 오랑캐의 위협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사마시 정권은 조비가 안정시킨 북방을 바탕으로 촉과 오를 멸망시키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나라가 혼란에 빠진 이후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서역의 여러 도시국가들과의 교역 및 외교 관계도 조비 시대에 다시 복원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비의 외정은 남방 정벌에서는 실패했지만 북방 안정과 서역과의 외교 복원을 통해 위나라의 국력을 유지하고 향후 삼국 통일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군사적 재능이 조조에 비해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지만 위나라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안정적인 내정을 유지한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비는 조조가 구축한 전시 국가체제에서 벗어나 위나라를 보다 정상적인 행정체제로 전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조조 시대에는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국가가 백성들에게 많은 부담을 지었지만 조비는 이를 완화하고 전환 시절의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모범으로 삼아 위나라의 체제를 정비하고자 했습니다. 그에 따라 한나라의 법률을 참고하여 위나라의 법체계를 만들되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은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비는 육형을 부활시키자는 의견을 거부하며 형벌의 완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세금을 감면하고 동원령을 철폐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즉 조조 시절 국가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질서 회복과 전쟁 수행이었다면 조비는 민생 안정에 더욱 초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조비는 유학을 장려하며 공자의 사당을 건립하고 공자의 후손을 찾아 연성공에 임명하는 등 유교적 전통을 부흥시키려 하였습니다. 또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관리로 임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문치를 강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비의 저서전론의 첫머리에 나오는 문장은 나라를 다스리는 대업이며 불후의 사업이다 라는 문구는 이러한 그의 정치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경제 정책에서도 조비는 적극적인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호구 조사를 시행하여 경작 면적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기존의 고정 세율을 폐지하고 작황에 따라 세율을 유동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10분의 1로 통일하고 국가가 주관하는 전매 사업을 확대하여 소금과 철, 일부 수공 예품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후한 말 동탁이 장안으로 도주한 이후 발행한 악화와 전란으로 인한 초인플레이션의 폐해가 지속되었고 조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수전의 유통을 금지하고 물물 교환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화폐 가치 하락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상업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습니다. 조비는 유능한 관료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여 내정을 안정화하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종묘, 화흠, 왕랑 등의 유능한 관리들을 등용하여 행정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진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쿠품 중정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천거 제도의 폐단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조조시대부터 시행되던 상서성의 권한을 분산시켜 중서성을 신설하여 권력을 분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환관과 외척이 국정을 장악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후 남북조 시대를 거쳐 수나라와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로 발전하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조비는 도독제를 정비하여 위나라의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조조가 하우돈을 남방 26주제 군사로 임명한 것을 계승하여 도독제를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각 지역에 도독을 상시 배치하여 위나라의 방어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조비는 조진을 대촉 전선의 총사령관으로 조휴와 하우상을 대오 전선에 배치하는 등 신중한 군사 인사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한 조이 황실 내에서도 사치 풍조를 금지하며 귀족과 황족들의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도록 명하는 등 절제와 검소함을 강조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비의 정책이 모두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남방 원정의 실패와 쿠품 중정제 도입으로 인한 폐단도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쿠품 중정제는 원래 주먹구구식이던 관리 임용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귀족 가문 출신들이 고위 직위를 독점하는 폐단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정관이 관리 후보를 심사하고 추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명문가 출신을 우선적으로 등용하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이로 인해 귀족들이 관직을 독점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결국 쿠품 중정제는 조비 사후 점차 귀족 사회를 공고화하는 역할을 하였고 위나라는 결국 서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문벌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조비는 조조가 구축한 전시 국가체제를 평시체제로 전환하고 내정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유교적 문치를 강조하며 법률과 경제정책을 조정하는 등의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다만 쿠품 중정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귀족 중심의 정치체제를 강화하는 문제를 초래하였고 조비 본인의 성급한 남방 원정이 실패로 끝나면서 삼국의 정립이 굳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혁 중 상당 부분은 이후 서진과 남북조 시대를 거쳐 더욱 발전하며 수당시대의 중앙집권적 관료제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비는 한나라가 외척과 환관에 지나친 발호로 인해 멸망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이들의 권력을 철저히 배제하고 억제하려 하였습니다. 조비는 즉위 이후 부인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혼란의 근본이 된다며 태후에게 신하들이 상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황후의 일족은 정치를 보좌할 수 없으며 영토를 갖거나 자기를 받을 수 없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를 어기는 자는 천하가 함께 추살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환관이 관직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환관이 벼슬을 하더라도 각 부서의 장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법령을 황금으로 된 간책에 기록하여 돌방에 보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후한 말기 외척과 환관이 정치를 농단한 폐단을 막으려는 조치였고 그 자체로는 상당히 합리적인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비는 이 정책을 너무 극단적으로 시행하는 바람에 정권을 안정적으로 지탱해야 할 혈족과 종친들까지 지나치게 배제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는 형제와 친족들을 지방으로 보내 제후왕으로 삼되 이들에게 어떠한 정치적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견제하는 편집증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조비 본인의 권력을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조씨 정권의 기반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문벌 귀족인 사마씨가 정권을 잡는 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특히 사마씨가 조이를 찬탈하려 할 때 조비가 남긴 법령을 무시하고 유교의 효 사상을 내세워 태후를 이용해 황제를 폐위시키는 전략을 활용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비가 환관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개혁이 미흡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후대의 기록에서 보이는 조상의 환관 기용 논란이 이러한 주장과 연결되지만 적어도 조위에서는 후한이나 총나라에서처럼 환관이 정권을 직접 장악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비의 개혁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외척 배척과 혈족 배척은 분리해서 봐야 할 문제입니다. 외척 배척의 경우 조조 역시 후한 황실의 외척을 숙청한 전례가 있고 이는 정권 안정화를 위한 필연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조비의 경우는 단순한 외척 견제 수준을 넘어서 조씨 혈족 자체를 중앙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하였습니다. 조조는 자신의 친족들을 중용하여 기반을 다졌지만 조비는 정통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잠재적인 경쟁자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조비는 친동생인 조창과 조식을 견제하고 배제하였는데 이 조치는 조비 개인의 권력 강화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조창과 조식은 조비가 즉위한 이후에도 상당한 세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조창은 조비의 즉위 직후 군권을 가진 채 수도로 들어와 옥세를 요구하는 등 노골적인 도전 행위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제 간의 갈등이 아니라 후계 구도를 뒤흔들려는 명백한 정치적 시도였습니다. 조비는 조창이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하여 견제할 수밖에 없었으며 후대에 조창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야사가 남아있지만 실제로는 조창이 조비에게 먼저 선제 공격을 가하려 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식 또한 조비 생전뿐만 아니라 조의 즉위 이후에도 반란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예가 즉위한 후 장안에서 무선왕후를 내세워 조식을 옹립하려는 시도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조식이 여전히 정치적으로 위협적인 존재였음을 보여줍니다. 즉
조비가 조찬과 조식을 배제한 것은 단순한 편협함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위나라 황실의 정통성을 위협할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비는 조식과 화해하기도 했으며 조식이 조의 시절까지 황실의 종친으로서 예우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조비가 동생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가혹했던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친혈육을 제거한 군주들과 비교하면 조비는 오히려 관대한 편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진나라의 호에는 형제와 이복 형제를 가리지 않고 모두 죽였으며 명군으로 평가받는 당태종 이세민조차 현무문의 변을 일으켜 친형 이건성과 동생 이원기를 살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조비는 동생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예우를 유지하려 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비의 환관과 외척배척 정책은 후한 말기에 패단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지나치게 극단적인 종친 견제로 인해 조씨 정권이 스스로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이가 환관이나 외척의 전횡 없이 상당히 안정적인 정치체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조비의 개혁이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조비는 정치적 평가와 별개로 당시 문학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중국 문학사에서 최초로 체계적인 문학 비평을 시도한 인물로 평가받으며 특히 전론이라는 저서를 통해 문학 비평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확립하였습니다. 전론은 남북조 시대의 문학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후대의 문학 비평서들이 이를 기반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원래 5권으로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소실되었고 일부 내용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조비의 작품으로는 문장 30여 편과 시가 40여 수가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연가행은 중국 문학사에서 7원시를 확립한 작품으로 평가되며 이후 당나라에 이르러 한시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 시는 주로 젊은 여성을 화자로 삼아 멀리 떠나 있는 남편을 그리워하는 여성의 감정을 애틋한 서정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특히 풍경 묘사와 감정 표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비의 문체는 우아하고 서정적이며 아름다운 어휘를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의 작품에서는 전쟁에 대한 비극적인 감정과 평화에 대한 갈망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는 조비가 삼국 통일을 위한 전쟁보다는 세력 균형을 통한 평화를 선호한 그의 정치적 성향과도 연결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여양작 같은 작품에서는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기계와 필승의 결의를 묘사하는 등 강인한 군사적 색채를 보이는 작품도 존재합니다. 조비는 문학 창작뿐만 아니라 문학 이론과 비평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그는 전론에서 문학작품의 질과 작가의 기질을 연결하는 문기 개념을 제안하였으며 작가의 개성과 작품의 양식, 문학의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중국 문학 비평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후 문학 비평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는 문학적 안목이 뛰어났으며 당대 문인들을 직접 평가하고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조비는 건한 시대의 대표적인 문인 7명을 선정하여 건한 칠자라 명명하였으며 그들의 작품을 직접 평가하는 비평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는 조조의 심기를 거스르다가 역적으로 몰려 멸문당한 공흉을 폭권시키고 건한 칠자의 첫머리에 공흉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흉에 흩어진 작품을 모으기 위해 포상금까지 내걸었으며 공흉의 문체가 기품 있고 현묘하여 반고나 양웅에 비견할 만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논리 전개의 미흡함과 조롱하는 태도가 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공정하고 균형 잡힌 평가를 남겼습니다. 조비는 단순한 시인이나 문학 비평가에 그치지 않고 중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전기체 소설의 효시를 남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열이전이라는 단편 소설집을 직접 집필하였는데 이 작품은 괴이한 전설과 신비로운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된 소설로 후대 전설과 귀신 이야기의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문학적 성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후대 당나라 시대의 전기 문학의 시초가 되며 명나라와 청나라 때 성행한 괴담 소설들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조비의 문학적 재능은 동생 조식과 자주 비교되지만 실제로는 중국 문학사에서 조비의 문학적 공헌이 조식에 뒤지지 않습니다. 남북조 시대의 문학 비평서 문심조령을 집필한 유엽은 조비의 문학적 업적이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과소평가되었으며 반대로 조식은 그의 처지가 불우했기 때문에 동정을 받아 과대평가된 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비는 건한 문학의 핵심적인 인물일 뿐만 아니라 중국 문학 비평의 선구자로서 후대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문학 비평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기체 소설의 효시를 남기는 등 중국 문학사에서 다방면으로 중요한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조비가 삼국지에서 악역으로 그려지면서 문학가로서의 위상이 가려졌지만 실제로는 중국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 조비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며 그의 원정 실패와 개인적인 결점이 극대화되어 묘사됩니다. 이는 삼국지연의가 촉한정 통론에 입각하여 집필된 소설이기 때문이며 후한을 멸망시키고 위나라를 건국한 조비는 자연스럽게 악역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비의 첫 등장은 관도대전 이후 숨겨져 있던 원희의 아내 견씨를 보고 반해 강제로 아내로 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독자들에게 조비가 호색한이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 충분합니다. 이후 조식과의 후계자 경쟁 과정에서도 조비는 시기심이 많고 치졸한 인물로 묘사되는데, 사실 이는 단순히 조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왕조에서 후계 구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권력 투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삼국지연의에서는 이를 조비의 개인적 성격 문제로 몰아가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강조합니다. 위나라를 건국한 이후에도 연의에서의 조비는 오나라에 의해 반복적으로 좌절을 겪습니다. 오나라가 촉한과의 전쟁 이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자 조비는 이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남방 정벌을 감행합니다. 촉을 먼저 공격해야 한다는 신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마이가 그럼 적어도 배라도 더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하자 조선 시설을 총동원하여 함선을 대량으로 제작하고 곧장 대대적인 남정을 단행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로 끝납니다. 특히 조비의 첫 번째 원정은 육손이 어복포에서 오나라 방어를 철저히 구축해둔 덕분에 손쉽게 위군의 침공을 막아내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원정에서는 조비가 용주를 끌고 장류를 대동하지만 서성의 가짜 군세에 속아 크게 패배하고 그 과정에서 서왕의 분투로 간신히 도망치는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장류마저 오나라의 정봉에게 활을 맞아 부상을 입고 결국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이렇듯 연의에서는 조비의 긍정적인 업적이나 능력은 철저히 배제된 채 그의 실책과 단점만 강조되었습니다. 조비는 실제 역사에서는 위나라를 건국한 창업 군주이자 내정을 안정시키고 법과 제도를 정비한 인물이지만 삼국지 연의에서는 오직 탐욕스럽고 성격이 옹졸한 군주로 묘사됩니다. 결과적으로 조비는 연의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역사적 인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비는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위나라를 건국한 초대 황제이자 정치가이면서도 뛰어난 문학가로 평가됩니다. 그는 짧은 재위 기간 동안 내정을 정비하고 국가의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으며 쿠품관인법을 도입하여 관료 선발 제도를 개편하고 경제 개혁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는 오나라 원정에서 연이은 실패를 겪으며 삼국 정립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이는 위나라의 장기적인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문학적 재능은 후대에도 높이 평가되며 중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성격적인 한계와 짧은 재위 기간은 그가 장기적으로 위나라를 더욱 강하게 만들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결국 조비가 닦아놓은 기틀은 후대 군주들에게 계승되었으나 사마시의 부상과 함께 위나라는 조비가 꿈꾸던 제국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조비는 분명 능력 있는 군주였으나 삼국시대라는 격동의 역사 속에서 완전한 승자가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 더 오랜 시간을 가졌다면 위나라의 운명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조비는 단순히 조조의 아들이 아닌 한 시대를 개척한 군주였으며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긴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